정부 연구과제를 할 때 아쉬웠던 점이에요. 저희들이 아이템들을 제안을 할 때 글로벌에 있는 선진 기업의 아이템과의 격차가 얼마나 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세계 어떤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과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연구소장님들은 그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없는 기술도 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획일화된 기준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라고에 대해서 엄청 알교가 있었거든요. 그 조정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설득하는데요. 결국에는 다행히 저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목표하는 지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달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의 R&D들이 글로벌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글로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에서 스마트시티 기획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부는 기계공학, 석사는 응용공학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지금은 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살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수업이 나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박창호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해줬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수업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일을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존 1, 존 2, 존 3가 있어요. 그 존 1, 존 2, 존 3에 대해서 일의 특성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성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특성으로만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방과 창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많이 해서 패스트 팔로워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방의 일이고, 그 모방의 일은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변수를 계속 없애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것들은 없애야 되고, 또 특이한 사람 있으면은 배제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똑같은 사람들, 안정적인 사람들을 원해 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존 1이 그 부분입니다. 오퍼레이셔널한 워크, 그리고 존 3는 창조의 영역, 그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영역들은 지금 우리가 이루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제조업들이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기술들을 우리가 배워봤던 것들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반도체 공장에 견학하러 와서 밤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우리나라 공장을 처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 컨셉, 밑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프로젝트성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 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그 오퍼레이셔널 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던 우리 관습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일들은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제가 제조업에서도 있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내가 제조업에서도 새로운 것들, 새로운 혁신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존에 했던 일대로 반복적인 일들,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들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창조를 외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체질이 다른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고요.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럼 우리가 사회가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전공했던 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였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새로운 개척되지 않은 영역들을 변수를 수용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식별하고 수용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1에 있는 반복적인 일들은 사회가 새로운 일들, 변수들을 죽여나가야 돼. 창의성들을 죽여나가야지 안정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대규모 제조를 하는 환경이었다면, 새로운 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수용하고 계속 식별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었네. 최대한 식별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식별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리스크를 해지해 나가면서 모르는 새로운 밸류들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수업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충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카이스트 교수님도 계시고 부산 센텀시티 개발했을 때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수업 중에서 토론의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해줬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분이 스탠포드에서 유학을 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때 토론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때 토론이 비난으로 좀 많이 끝나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질문이 아니라 비난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어서 오히려 언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스탠포드에 가서 그분이 토론을 할 때 내 기분이 나쁘지 않은 아주 젠틀하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질문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도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상대방이 그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비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토론을 할 때 사실 제가 질문을 한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문이 상대방은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기분 나빠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스탠퍼드에서 겪었던 것처럼 토론에서 비판이 아니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좀 환경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R&D에 대해서도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R&D를 할 때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업에서 연구를 할 때 너무 정부 연구 과제를 쫓아가는 건 아니야. 기업에서도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부 연구 과제를 할 때 제가 다행이었던 게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할 때 정말 좋은 연구 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의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지내셨고, MIT에서도 객원연구원으로 지내셨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을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처럼, 그리고 그냥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기를 좀 많이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5년 동안 이미 석사과정을 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지만 정부 연구과제를 할 때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게, 저희들이 아이템들을 제안을 할 때 글로벌에 있는 선진기업의 아이템과의 격차가 얼마나 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세계에 없던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과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거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연구소장님들은 그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없는 기술도 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획일화된 기준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라고에 대해서 엄청 아규가 있었거든요. 그 조정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설득하는데요. 결국에는 다행히 저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에 없지만은 그러면은 목표하는 지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성과할 수 있고 달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의 R&D들이 글로벌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글로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파이닉스가 HBM 만든 것처럼. 맞아요. 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에서도 노벨상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분야에서 광적으로 집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하나의 분야를 연구하시는 기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상 다양한 공학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도,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네, 맞아요. 설득해야 되고, 또 설득을 안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오히려 투자를 해준다면은 그 내부의 의사결정권자들만 설득하면 되겠지만은, 내부의 의사결정권자들도 좀 롱텀 비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한국에는 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놔두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본인이 기업에서 하나를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계속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좀 지그시 내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업이 작게는 1년, 오랫동안 10년 정도 연구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문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문화가 뒷받침됐을 때 그 노벨상도 뒤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연구기관들이 기업에서의 스폰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국가의 연구과제의 스폰서를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 있는 연구기관들에서 짜여주는 그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바꾸다 보니 본인의 주제는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좀 비슷한 것들을 선택해서 나가시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 사회는 계속 변하는데 그 트렌드가 2, 3년 주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3년 뒤에 또 새로운 거 해야 되고 3년 뒤에 새로운 거 해야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노벨상을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어떤 연구 하나의 과제를 달성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회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의 무기를 생각한다면은 꾸준히 10년 정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비난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 다음 10년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근데 그게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그 실패가 그 성공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들으면서 또 들은 생각이 우리나라가 트렌드에 민감한 이유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트렌드다 보니까 맞아요. 돈을 좀 좋아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만나봤을 때는 어쨌든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좀 산업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그 행복이랑도 같이 좀 비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직장에서 5년 동안 있을 때 내가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게 보통 워라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일할 때는 일 열심히 딱 하고 집에 와서는 딱 일과 단절해서 나의 라이프에 집중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추구하는 삶도 있지만은 워라벨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연구를 할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퇴근해서도 일 생각, 연구실 생각이 떠오르고 길 가다가 지하철 탔을 때도 사람들이 제가 연구하는 과제로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빨리 회사 가서 내가 실험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결과가 특허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구 과제도 우수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일과 행복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만약에 그 과제를 계속 쭉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더라면은 아마 회사를 계속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트렌드가 바뀌니까 이 연구 과제 다 접고 새로운 연구 과제 하다 보니 왜 내가 재밌어 하는 연구를 못하게 하는 거지? 왜 방향을 바꾸시게 되지?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라 내가 기획자이자 경영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집단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좀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석박사 정도는 취득을 해야 자유도가 주어진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다양하게 모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열려있지 않고 대기업에서 짜여준 기계의 큰 포트폴리오대로 중소기업들이 다 따라가다 보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소기업에 갔을 때는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짜여져 있는 산업의 포트폴리오대로 좀 따라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중소기업에서도 새로운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열려서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 도전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면 졸업한 친구들도 중소기업 가서도 하고 싶은 연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의 경험 말씀드리면은 제가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대기업을 먼저 지원해보고 대기업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분위기가 커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1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데 그게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으면 난 그 기업에 취업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업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임금 차이도 얼마 안 났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대기업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부를 졸업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모르겠어요. 학부를 졸업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아마 하고 싶은 걸 찾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도 과연 많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중소기업 내 구성원 탓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의 기업 구조 자체가 맞아요. 대기업 의존형으로 물론 그렇다고 대기업 잘못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와 저시적인 참 많은 요소들이 맞아요. 엮이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뭐 공수효과, 낙수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멋진 기업들, 요즘 스타트업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서 좋은 제조업 기업들도 나오고 그래서 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그런 유니콘이라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이 느끼시기에 왜 항상 전문 지식이나 선도하는 것들은 미국 같은 서부 문화권에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닐 때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좀 동경하게 됐던 큰 이유가 책 한 권이었던 것 같아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공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집필하신 책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술의 축적이다. 서구권 그리고 영어로 사용하는 거기에서는 거의 산업사회를 이끌었던 국가들이잖아요. 그들은 기술을 지금까지 축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되는 시스템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축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봤을 때는 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있던 기업에서도 연구개발을 많이 했지만은 그 기술들이 어디 축적되냐 봤을 때 시스템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축적됐어요. 그 사람에 축적되면 문제가 그 사람이 나오고 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 사람이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시 원상복구. 기술이 축적 안 되고 퇴적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 축적하는 시스템을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는 그런 축적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그리고 기술들이 계속 모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멘토님은 꿈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똑같은 삶을 살 때는 그냥 막연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라는 게 그리고 나의 집을 갖는다라든지 나의 차를 갖는 그런 단편적이라는 꿈이라고 치부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제가 지금 저해 봤을 때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타적인 경영자가 되는 것. 가깝게는 한 1000명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되고 그 이유를 조금 같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회사가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원자력 회사였어요. 근데 탈핵이라는 정책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이 15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거기 회사가 있던 제 기숙사가 있던 땅에도 여러 발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같이 식당도 문을 닫게 되고 편의점도 없어지게 되고 유령 도시처럼 횡행해지는 걸 좀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구나. 내가 어떻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회에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1000명 정도에 되는 기업을 내가 운영을 한다면 그때는 300명의 회사도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니까 제가 살던 지역보다 한 3배 정도 규모의 지역사회를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회를 커뮤니티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먼저 1000명 정도 이루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고 계속 성장을 시키고 싶은 거죠. 영향력을 키워나가서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더 좋은 지역을 만들고 싶으시고 네, 그게 적게는 지역 커뮤니티지만 크게는 제가 속해 있는 지역, 크게는 나라, 더 크게는 사회, 그리고 국가, 세계에 기여하는 거창한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